건강한 젊은 애들을 다 심었거든요. 그 호텔 방에서. 이거는 다 정원에 남아있고, 그 당시에 근무했던 우리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각계각층에 탈북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정원도 있습니다. 유튜브 들어가면 나오고 또 실제로 많이 돌아다니는 이야기입니다만 3층 구조를 만들었죠. 먼저 성관계를 만들었고, 언론인들이. 두 번째 2층 구조로 현지처를 만들었고, 가정을 이뤘다 이 말이에요. 가정을 만들었고, 또 그것도 안 돼가지고 안심이 안 되니까 3층 구조로 다 자재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언론인들이. 그래서 언론인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고, 상층부를. 하층부는 민노총을 통해서, 민노총이 전국의 단일 노조로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모든 언론사를. 민노총은 하부 구조를 장악하기 위해서는 민주노총 있죠. 민노총이 동원됐어요. 이거는 많은 시간을 통해서 동원된 겁니다. 1년 만에 된 게 아니라 수십 년간. 민노총은 그 사람이 서경석 목사님하고도 연결되는데, 서경석 목사하고도 연결됩니다만 좀 이따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민노총을 통해서 하부 구조가 장악이 됐습니다. 상부 구조는 북한을 방문해서 그런 1층 구조, 2층 구조, 3층 구조인 다층 구조, 복층 구조로 장악을 해버렸고, 꼼짝을 못하게 했어요. 언론인의 그 모든 경인지는. 그리고 하층 구조는 민노총을 통해서 전국의 모든 언론을 장악을 해버렸어요. 100%입니다. 민노총 산하의 언론 노조를 말씀하시는 거죠? 산하지만 다죠. 아까 MBC 말씀드렸습니다만 100%나 마찬가지. 실제로 100%입니다. 아까 설명드렸고요. 제가 지난 방송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전국 언론이 신문방송사인데 전국의 언론 신문방송을 민노총 산하에 다 편입시켰어요. 예, 노조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전국의 단일 각각의 신문사, 방송사가, 전국 언론 신문 방송사가 모두 상급기관이 민노총이에요. 그래서 언론기관의 상층구조와 상층구조, 하층구조, 상층부, 하층부를 장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론사가 우리 저도 촛불도 참석했습니다, 사실은요. 왜 객관적으로 봐야 되니까. 저는 항상 열린 사고를 합니다. 그래서 촛불 집회도 참석하고, 태극기를 또 참석했습니다만, 촛불은 사실은 100만, 300만 하는데 거짓말입니다. 평양 자료가 나와 있듯이 평양 그 거리 모이면 한 10만? 태영호 공사가 말했나요? 10만, 20만 모인대요. 이게 강화문에 100만 모일 수가 없어요. 한 10만? 만원? 10만? 20만? 안밖에 안 모여요. 100만이 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비해서 훨씬 많이 모였어요. 몇 배로 모였어요. 제가 참석해봤습니다. 촛불도 참석해보고, 촛불도 몇 번 가봤고, 또 참석했고, 태극기 집회도 몇 번 참석했는데, 우리가 훨씬 많았죠. 몇 배로 많았죠. 그러니까 자기들 기준 100만이면 우리 태극기 집회는 실제적으로 한 400, 500만이 모인 거예요. 그거 방송사에서 보셨습니까? 대부분 촛불이 많이 모이고 우리는 조금 모인 거 보여주죠. 그게 그겁니다. 다 공산화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언론은 그렇습니다. 또 여론조사기관을 말씀드리자면 여론조사기관이 빠질 수 없어요. 언론기관이랑 마찬가지예요. 여론조사기관은 그 역시 전부 공산국가가 됐어요. 공산화가 됐어요. 공산집단, 공산화, 공산국가가 됐어요. 예, 설명드리자면 이것이 RN서치 많이 발표하죠. 리얼미터하고요. 리얼미터 이택수가 문재인 정권의 그 청와대 비서관 출신이에요. 친노. 리얼미터 회장이에요. 지금은 그만뒀다는 말도 있는데 리얼미터 많이 발표했죠. 그죠? 지난번에 우리가 대통령 선거 거물협에 탄핵하고 할 때 가장 먼저 등장한 여론조사기관이 리얼미터였어요. 리얼미터가 또 계속 나오니까 너무 속보이니까 RN서치가 등장했어요. RN서치는 김미연이라고 유명한 패널로 많이 나오죠. 종편에 많이 나오죠. 패널로. 친노에 유명한 사람이에요. 100% 그 사람들이 됐고 그 사람이 좌파들이고, 근데 우리가 좀 이따 좌파 설명드리면서 드리겠습니다만, 우파가 원래 갤럽이 미국에서 왔습니다만 갤럽이 독창적인 회사가 아니에요. 미국 갤럽이라는 어떤 것과 관련된 회사인데 지금은 지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갤럽이 우파 여론조사기관이었어요. 사실은 그것도 공산화가 됐어요. 이게 좀 이따 우리가 바른정당이나 한국 새누리당이 어떻게 넘어갔느냐 그것도 설명드릴 때 같이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기관이 대부분 좌파 리얼미터나 RN서치 같은 몇 가지 더 있죠. 좌파에서 만든 여론조사기관이고 우파 여론조사기관인 갤럽조차도 공산화가 됐어요. 설명드리기로 하고, 그것이 이 여론조사기관이 노무현 정권 때 적극적으로 시도가 되었습니다. 공산화도 하기 위해서. 계속 하시죠. 그리고
그게 또 탄핵은 정당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그 당시 새누리당이었죠. 저는 현재 새누리당 당원입니다. 제 홍준표 직계 라인이에요. 홍준표하고 매우 가깝습니다. 많은 분 다 아는, 제 뭐 유튜브 처음 나왔지만 아는 분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만 그 당시 새누리당이었죠. 지금 제가 새누리당입니다. 그 시청 앞에서 새누리당 우리 이거 받았잖아요. 제가 가족 당원이에요. 우리 가족이 새누리당 당원에 들어가 있어요. 그 정강용 당인 걸 알고 이제 곧 탈퇴를 할 거예요. 제 가족들이 새누리당 당원이지만 곧 탈퇴를 할 예정입니다. 실체를 아니까. 저 지금 새누리당 당원입니다. 예전 새누리당을 지금 우리 시청 앞에서 만든 여기 정강용당 지금 거기에 네, 당원입니다. 가족 당원입니다. 그러면 자한 당이 아니라는 네, 얘기. 새누리당 당원이죠. 새누리당. 우리 그때 예, 예. 태극 국민들 그때 많이 가입했잖아요. 요 앞에서 우리 시청 앞에서 많이 가입했죠. 예, 지금 자유한국당이지만 당원은 당직은 새누리당 당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 가족 당원입니다. 우리 식구들 같이 되어 있으니까 식구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정당 역시 그런 거예요. 제가 좀 많이 그 생각하니까 좀 많이 좀 한탄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좀 숨을 좀 돌리고 있습니다만, 먼저 공산당 그 실체부터 좀 말씀드리고 정당으로 들어갈게요. 유물론은 사실은 그게 간접론이잖아요. 변증법인데 헤겔에서 나온 거예요. 헤겔은 또 뭐 칸트에서 왔고, 칸트는 뭐 그리스 철학에서 나왔겠지만, 그 헤겔이 무슨 말을 했냐면은 변증법적인 철학 방법론을 제시했잖아요. 정반합, 그죠? 정과 반과 그게 종합돼서 하는 정반합 이론이에요. 그게 변증법인데, 유물론은 변증법적 유물론이에요. 변증법적 유물론. 그러다 보니까 물론 뭐 간접론적 유물론과 뭐 변증법적 유물론이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공산주의자들은 이렇게 사고 체계가, 우리 우파는, 자유주의자들은 그 어떤 사회적인, 아니 각자의 어떤 책임을, 잘못을 우리 각자 개인에게 둡니다. 무엇을 잘못하면 일단은 내가 잘못했구나, 뭐 내가 도덕적이든 사회 범법적이든 행위를 하게 되면 내 잘못이다라고 하는데, 일탈을 하거나 하면 내 잘못이다라고 합니다. 자유주의자들은. 근데 공산주의자들, 즉 사회주의자들은 제도에 돌려요. 제도로 돌립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제도를 탓하잖아요. 그게 그렇고, 그리고 인민이란 개념이 뭐 많은 학설이 있습니다만, 행복한 다수를 인민이라 해요.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는 행복한 다수를 인민이라 합니다. 행복한 다수 인민이죠. 그래서 행복한 다수를 위해서라면 소수는 희생돼도 된다. 행복한 다수, 즉 인민을 위해서라면 소수는 얼마나 희생돼도 된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또 사람을 물질로 봅니다. 인간을 물질로 보고, 그렇죠. 예, 물질로 봅니다. 그래서 뭐 김정일이 우리가 공산화되면은, 남한이 공산화되면 2천만 명을 죽인다는 말이 지금 이렇게 문건이 있죠. 2천만 명을 죽인답니다. 그게 가능하죠. 자기 그 고난의 행군이라는 자칭 고난의 행군 때 200만인가 400만 굶어 죽였잖아요. 그 자들이 북한 그 국민들이 1000만이 굶어 죽었으면은 그놈들이 정권을 내려놨겠어요? 그런 자들이 우리 지금 김정일 그 명령 문건이 나옵니다만 2천만 명 남한 국민은 죽여도 된다고 나오는데 2천만 명 못 죽이겠습니까? 그렇듯이 그 자들은 행복한 다수, 즉 인민을 위해서라면 소수는 죽여도 된다는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간 자체를, 유물론 자체가 물질로 보잖아요. 물질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유물론으로 돌아와가지고 그게 카를 막스죠. 뭐 엥겔스하고 같이 만들었습니다만, 카를 막스가 유물론을 만들 때 유물론의 구조가 상부 구조와 하부 구조가 있는데, 물적 토대, 즉 경제적인 어떤 그런 생산 주체가, 생산 수단이, 생산 방법론은 하부 구조를 결정한대요. 상부 구조를 결정합니다. 중요한 건 물적 토대예요. 정치나든지 뭐 관념이라든지 사상 같은 것을 이게 결정해요. 하부 구조가. 정치 제도 같은 것도 이 하부 구조 결정하는데,
물질을 중시하죠. 물질을 중시하고 또 인민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행복한 다수를 위해서라면 소수를 얼마나 죽일 수 있다,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을 1000만, 2000만 얼마나 죽입니다. 김정일 문군이 지금 현재 김정은 문군까지 놔들고 있죠. 놔들고 있는데 실제로는 행복한 다수가 아닌 거 잘 아시죠? 사실은 행복한 다수는 우리잖아요. 사실은 물론 우리가 뭐 지금 우리나라 체제가 그렇게 행복한 체제는 아닙니다만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죠. 이게 자기들이 말하는 행복한 다수는 다수라 보는데 실제로는 소수가 다수예요. 그들이 말하는 인민은 행복한 다수는 사실 소수일 뿐이에요. 실제적으로.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고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사상 철학을 어떤 사고 체계를 발전시켰습니다. 유물론을 발전시켰고, 그 사람들은 사실은 이제 우리 한국에 적용해야 되는데 40년대 해방 공간이라 하죠. 우리 뭐 용어가 해방 공간이랍니다. 보통 해방 전국이라죠. 좌파 용어가 해방 공간이라는 말을 쓰고, 내가 좌파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요. 그래서 해방 공간인데, 해방 전국인데, 그때 그 애들이 좌파가 장악하려다가 미군 때문에 실패했어요. 사실은 사회주의, 그 당시 국민들은 대부분 지식인들은 사회주의자였고, 또 국민들 역시 사회주의에 능했어요. 잘은 모르지만 사회주의 좋아했어요. 자본주의 투표하면 자본주의 안 나왔어요. 왜? 우리 국민은 자본주의를 겪어보지 않았잖아요. 그쪽 계측의 선구자가 우리 이성만 박사님이신데 자본주의를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일본이 그 같은 사람들은 극우죠. 자본주의 체제예요. 소비에트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고, 우리 이쪽, 일본 히틀러 이쪽은 자본주의 체제이긴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그 자본주의를 압니까?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본주의를 서서하나 되나? 서서해도 됩니까? 서서하면 좀 힘들죠? 서서하면은. 예, 좋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뭐 많은 그 좌파들이 주장하기를 국민들도 좌파, 즉 사회주의를 원했다고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국민은 그 당시에 우리 아시잖아요. 해방 전국에서 자본주의를 경험해보지 않았는데 사회주의를 100% 따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지식인들 역시 제도에 우리가 많은 희생을 했고, 일제시대를 통해서, 양반 제도를 통해서도 희생했기 때문에 제도에 혹했고, 또 그런 유물론 자체가 굉장히 그런 쫄깃한 제도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때 실패했죠. 돌아와가지고 해방전국 장악을 미군 때문에 실패했고, 이승만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6.25를 통해서 실패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들은 중단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계속 잠식해 왔습니다. 잠식해 왔는데, 그걸 전두환 대통령이 조치를, 김대중을 사형을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김영삼까지 사형을 시켜야 됩니다. 김영삼도 사실은 좌파 내지는 반좌파예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냐면 강주 민주화 운동이라는 걸 이 사람들이 픽업시킨 게, 전면에 내세운 사람이, 물론 뭐 혹자들은 반론을 제기하겠죠, 좌파들은. 근데 반론은 뭐 익히 아는 반론들이고, 그걸 제시한 사람이 김영삼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실제로 지금 정당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공산주의를 말하고 유물론을 말을 했습니다만, 말씀드렸듯이 그 우파에 공산당에 들어온 그 시초가 김영삼 이때 밀고 들어온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이 우파에. 그때 침투가 된 거네요? 예, 그때 시초는 사실은, 원조는 물론 그전에도 들어왔을 겁니다. 근데 그거는 간첩 수준이죠, 그죠? 그 간첩 수준으로도, 간첩은 전 영역에 다 들어가니까 간첩 수준이었는데, 물론 지금 이 간첩이 뭐 황장이 와면 5만, 10만이 되니까 좀 그때하고는 다릅니다만, 그때 우파에 대대적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 김영삼 때 몰고 왔습니다. 그 사람은 좌파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전두환이 김영삼이나 특히 김대중을 사형을 시켜야 되는데 못 시킨 게 시작이었고, 그리고 우파의 가장 그 출발은 김영삼이었죠. 김영삼 때 이게 자유한국당이죠. 그 당시엔 새누리당, 한나라당이잖아요. 민정당이잖아요. 뭐 민정당 그 다음에 김영삼이 들어왔지만, 3당 통합으로 들어왔지만, 그때 우파에 지금 자유한국당에 의원 보좌관들 중에서도 공산당도 있죠. 우리 의원 중에도 주사파가 있고, 뭐 다른 정당에도 많이 갔지만 의원 중에도 주사파가 있습니다. 공산 주사파가 있고,
의원 보좌관 중에도 공산 주사파가 많이 침투했습니다. 의원 보좌관 중에도요. 그래서 그래 들어갔고요. 그리고 김대중 때 이 사람들이 해방 공간 때부터 이렇게 거쳐오다가 김영삼 통해서 오다가 정권을 잡고 완전히 드러나는 좌파 정권이었죠. 눈에 보이는 비주얼한 좌파 정권을 통해서 바로 공산화가 시작된 겁니다. 그때 꽤 됐죠. 20년 됐죠. 그 당시에 우리 우파 정권, 인민문명 정권 5년 10년, 김대중 정권 5년 노무현까지 10년이죠. 20년 전부터 해왔죠. 그래서 그때부터 아까 말했듯이 언론기관을 그렇게 공산화 시켰어요. 자기가 시켰고 민노총 시켰고 그렇게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정당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언론 여론조사 기간 말했고요. 정당 말하고 있습니다만 그래 들어왔어요. 들어왔고 홍준표 대표하고 결부된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홍준표가 매우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 전에 제가 이게 좌파를 결정적으로 떠나오게 된 것은 제가 유명한 조직입니다. 유명한 단체 사법시험 존치 모임의 자문위원입니다. 전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법시험 존치 모임에 사진에도 많이 났죠. 국회 정론관의 기자회견 사진도 났고 뭐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사법시험 존치 모임에 자문위원으로 있습니다. 자문위원이고 그랬는데 전략을 담당하고 있고요. 아까 이야기해드렸듯이 로스쿨이 이 공산국가를 만들기 위한 정당을 잠식하기 위한 사회를 잠식하기 위한 그 출발이었습니다. 로스쿨이요? 예. 아까 시간적 출발은 말했죠. 해방정국부터 그죠? 민노총이라 이런 거 말했는데 서경석 목사님하고도 또 서경석 목사하고도 결부시켰습니다. 이건 따로 언급이 돼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지금 사법시험 존치 모임 로스쿨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정당하고도 매우 밀접합니다. 로스쿨이 사실은 그 김정일, 김일성, 김정은 그 당시 김정은 집권기였죠. 김정은 때 노동신문을 통해서 로스쿨로 이 장악하라는 이게 노동신문을 사설해 놨습니다. 주위에 혹자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 실수를 할까? 진짜인가 물어보더라고요. 그런 실수를 할 리가 없는데.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세계 전쟁사나 세계 역사를 보면은 많은 정부기관이나 반정부 단체들이 알고도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아주 많이 합니다. 아,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사람들이 꼴이 잡힐 줄 몰랐던 거죠. 세계 전쟁사나 전쟁의 역사라든지 세계 뭐 전략이라든지. 아니, 그 실수도 하지만 예.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일부러는 제가 이제 포커스를 둔 것은 혹시 국민들이 들으시는 분들이 설마 하실까봐 설마 하고 퀘스천 마크를 달기 때문에 그에 대해 집중해서 그 부분을 집중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당연히 맞습니다. 그래서 고의적인 것도 있고 의도적인 것도 있고 또 실수라는 것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설마 그럴까 할까 싶어서 그 부분에 지금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세계 전쟁 역사나 전략을 보거나 각 국가들의 정책을 보거나 반정부 단체들의 어떤 전략이나 정책을 봤을 때는 뻔히 아는 걸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애들이 실수한 거죠. 이런 부분 실수란 측면에서는. 그래서 노동신문 사설을 우리 사법시험 존치 모임에는 많은 쟁쟁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제가 또 정보기관하고도 관계되거든요. 안기부죠. 중앙정보부. 또 옛날에 중앙정보부였고, 그 다음에 안기부였고, 지금은 국가정보원으로 바뀌었는데, 이는 민간 비밀경찰입니다. 국가정보기관은, 군 정보기관은 말씀드렸듯이 보안대, 지금 국군 기무사령부로 바뀌었죠. 민간 정보기관은 안전기획부입니다. 국정원, 국가정보원, 보안대, 중앙정보부예요. 이렇게 내려왔는데, 저는 뭐 중앙정보부 인맥들하고도 연결되고, 또, 지금 안기부는 이쪽 정보기관도 연결됩니다. 그래서, 현재도요? 연결됩니다.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민감한 사안은 또 못합니다. 얘기 안 하셔도 네, 민감한 건 제가 드릴 말씀 참 많습니다. 넘어가시고. 국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그래서 구체적으로 더 얘기하시는 그 과정 중에 있는데 예. 더 계속 하시죠. 예, 그래서 그런 북한에서 노동신문 사설로 일면 사설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파쇼들이 지지하는 사법시험을
파쇼를 하잖아요. 북한은 우리 남한 이 자본주의나 우리 정부 단체를, 우리 정부를 반파쇼라 해요. 아니, 파쇼라 해요. 파쇼 집단이라잖아요. 뭐 괴뢰란 말도 쓰기도 해요, 걔들이. 우리가 괴뢰군, 아니에요. 저거는 우리 국군을 괴뢰군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파쇼 집단이라는데, 남한 파쇼 정권이 지지하는 사법시험을 조속히 폐지하고, 민병과 참여연대가 우리의 동지인, 공산자파 말합니다. 공산당, 국회정권. 우리의 동지인 참여연대와 민변이 지지하는 로스쿨을 조속히 입법화해서 남한 사회를 장악해라. 이렇게 노동신문 사설에 나와 있습니다. 아, 그게 혹시 몇 년도 그게, 기억을 해요? 그게 로스쿨 설립이 김대중 때부터 해가지고 김영삼 때 그 무렵이죠. 1997년도 무렵인가? 57년이면 김영삼 네, 그 무렵 김영삼과 김대중 때 그 세계화 추진위원회가 있었잖아요. 김영삼 정권 때. 그게 사실 아까 말했듯이 차라리 김영삼이 좌파란 것이 반좌파냐 좌파냐 했는데 좌파란 것이 사실은 좌파입니다. 이건 보더라도 강주 민주화 운동도 만들었고 이건 다 아는 이야기죠. 그죠? 상당히 많은 이야기인데 오늘 좀 내가 잘 모르는 이야기를 또 설명드리는데 로스쿨입니다. 사실 출발이 김영삼 때 세계화 추진위원회를 만들었죠. 박세일 서울대 교수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 그 경제법 전공 그 박세일 교수가 있었어요.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계화 추진위원회가 만들었죠. 그때 세계화 유명했잖아요. 그때 어젠다가 세계화였어요. 그때 세계화 추진위 한 어젠다로서 로스쿨이었어요. 그러니까 로스쿨이 북한에서 직접 하달된 그런 체제고 명령이었고 또 로스쿨이 그러다 보니까 김영삼이 동조해서 첫 출발을 했죠. 김대중 때 또 입안되고 했는데 같이 됐습니다만 로스쿨인데 그런 명령이 됐고요. 로스쿨이 어떤 그런 시스템이냐면요. 많은 사람은 뭐 가난한 흑수저 우리 사법시험 존치 모임이 유명한 그런 이슈를 했던 흑수저론 있죠. 흑수저론이라든지 뭐 수저계급론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전파를 했죠. 근데 그게 단지 흑수저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은 사법시험, 부자는 뭐 로스쿨인데 사실 그거는 다 가려진 면이 많아요. 우리 사법시험 존치 모임 중에 또 쟁쟁한 사람들이 금수저가 많아요. 우리 사실존치 모임에도 금수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모르는 사람은 사법시험은 흑수저고 로스쿨은 금수저를 알고 있는데 그게 일면은 맞지만 일면은 안 맞다는 거죠. 반은 맞고 반은 안 맞다는 그 어떤 측면이고 이론이고요. 말이고요. 또 반은 뭐냐면 좌파들의 그 사회장악, 국가장악을 위한 그런 전위대 역할을 했어요. 이게 지금 정당하고 연결됩니다. 지금 애청자분들이 정당하고 관련되는데 무슨 말씀이냐 하실지 모르지만 관련됩니다. 그래서 로스쿨이 국회의원은 일단 타겟이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 자제들은 모두 금코스를 로얄 코스를 가게 됩니다. 예외 없이 국회의원은 좌파우파 관계없이 뭐 새누리당 국회의원이든 그 당시에 뭐 한나라당 국회의원이든 뭐 새천년당이든 이게 민주당 국회의원이든 모두 금수저로서 좋은 길을 가게 됩니다. 걔들은 좋은 로스쿨을 무사 통과합니다. 물론 뭐 면접이라든지 많은 게 있지만 그거는 뭐 직행입니다. 요식행이죠. 요식행이고요. 물론 뭐 피세트 아니고 뭡니까? 저 LSAT 미국 로스쿨이 LSA거든요. 그 리트라 그러죠. 피세트는 행정고시고 리트를 통해서 합니다만 적성검사죠. 이 적성검사라든지 이게 IQ 검사를 합니다만 리트를 통해서 갑니다만 면접도 있고 합니다만 정치인들은 그냥 바로 로스쿨 좋은데 로스쿨 다 들어갑니다. 나왔을 때 로스쿨 두 가지가 있어요. 좌파들이 로스쿨을 가느냐 안 가느냐 문제가 있는데 그하고 결부시켜서 보면 좋은 로스쿨이 있고 나쁜 로스쿨이 있어요. 서울에 있는 스카이 로스쿨이 있겠죠. 로스쿨 가느냐 안 가느냐 문제가 있는데 같은 층으로 좋은 로스쿨이 있고 서울권 스카이 로스쿨이 있고 지방 로스쿨이 있고 두 번째 로스쿨을 졸업했을 때 어떤 코스로 가느냐 이거예요. 로스쿨을 졸업해도 쉽게 말해서 죄송합니다만 빈자의 코스 가는 로스쿨 많습니다. 로스쿨생이 많아요. 월급 200 받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 빈자의 로스쿨이죠. 가난만한 일반 구급보다 못한 상당히 그 대부분이에요. 국회의원은 로스쿨 갈 뿐만 아니라 길부됐던 세터였던 좋은 로스쿨 스카이 로스쿨 가게 됩니다. 그리고 졸업하는 또 두 번째 문제인 두 번째 어떤 그런 효과인 단건인 판사나 검사, 로펌으로 바로 직행을 합니다. 그 왜 그러냐면요.
아까 노동신문 북한 지령은 신문을 통해서는 큰 줄기만 나왔죠. 그죠? 파쇼가 지지하는 사법시험은 조속히 폐지하고 우리의 동지들이 민변참여연대가 지지하는 로스쿨을 만들려고 세부적인 건 안 나오고 총괄적인 건 했지만 세부적인 건 간첩을 통해서 다 하달됐습니다. 하달되었고 그 하달을 받아서 명령을 받아서 국회를 장악하기 위해서 정치인을 한 거예요. 정치인에게 이런 미끼를 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김승태하고 안민석이 우리가 몇 년간 3년간이죠. 3년간 기획한 것이 박근혜 탄핵과 최순실과 이재용이 세트다 했잖아요. 실제로는 그거는 제 이야기하고 결부시키면 두 번째 미끼, 두 번째 전략이, 두 번째 기회들이 액션이었죠. 첫 번째가 로스쿨이었습니다. 북한 아까 지령하고 연결시켜 보세요. 총체적으로 했지만 세부적인 건 간첩통을 통해서 민주당에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좌파에 민주당에는 통합진동은 다 들어왔죠. 그러면 야당이 사실은 민주당이 좌파고 통합진보당 다 간첩 세트인데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간첩의 큰 그림, 문재인이 어느 레벨이 있는지, 걔들이 우리 홍준표를 어떻게 죽이려고 하는지, 조은진이 어떤 작전을 하는지, 변희재가 어떤 작전을 하는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요? 알죠. 아마 국민 여러분, 나중에 실체가 밝혀지면 우리 백제왕족 다 왔다. 참 우리 국가를 위해서 좋은 일 했다. 의장은 참 좋은 정책을 펼치다가 마지막에 문을 닫았지만 Go